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그날 이름 없는 점촌의 낡은 주막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답니다. 주막 안은 텅 비어 후둑거리는 빗소리와 늙은 주모의 희미한 코 고는 소리만이 나그네의 시름을 더욱더 깊게 할 뿐이었지요. 바로 그 주막의 가장 후미진 구석에서 멍석을 뒤집어 쓴 채 한 젊은 여인이 숨죽여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서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양 제1의 거상의 외동딸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귀한 아씨였지요. 그런 그녀가 어찌하여 이 누추한 시골 주막에서 쫓기는 쥐새끼 마냥 초라한 꼴로 울고 있느냐. 그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 믿었던 사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목숨과 가문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난 신세였으니까요. 흑,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배신감과 억울함,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고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지요. 그녀가 한참을 그리 서럽게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막 평상에 누워 죽은 듯이 코를 골며 조는 줄로만 알았던 주모 할머니가 미동도 없이 잠꼬대처럼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습니다. 얘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버려라.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지고 무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모 할머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점촌 할매라 불렀습니다. 이 허름한 주막에서 수십 년간 막걸리를 팔아온 무기력하고 과묵한 촐로. 그녀는 하루 종일 저 평상에 누워 꾸벅꾸벅 조는 것이 일과의 전부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듯 저런 서늘한 말을 던졌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소이까.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것이냐, 아니면 너를 배신한 그 사내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어 우는 것이냐. 전자라면 실컷 울어라. 허나 후자라면 그 눈물도 아까우니 당장 그치거라.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범한 촐로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날카롭고도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지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돌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눈물은 약한 자의 무기이자 강한 자의 사치다. 네가 약한 자로 남고 싶다면 평생을 울며 살아라. 허나 내 것을 되찾고 싶다면 이제 눈물 대신 칼을 들어야지. 네 아비가 그리 가르치지 않았더냐? 칼을 들어라. 내 아비가 그리 가르치지 않았더냐. 그 말은 잊고 있던 서연의 과거를,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자아를 날카롭게 찔러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그 순간 변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은 멎었고 그 자리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도 단단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지요. 점촌 할매,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찌하여 처음 보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리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까? 서연은 이 기묘하고도 비범한 노파 앞에서 자신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답니다. 점촌 할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서연 아씨가 어찌하여 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답니다. 서연은 본디 한양에서 제일 가는 거상으로 종이품의 관직까지 지냈던 이 판관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고왔으며
아버지의 재력 덕분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호사를 누리며 자랐지요. 그녀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한 가난한 선비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언호. 그는 비록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였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학식이 깊었으며 무엇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기계를 지닌 참으로 매력적인 사내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그런 강직하고 고결한 모습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이 판관은 두 사람의 혼인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사람 보는 눈을 기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조원호는 강직한 선비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속내를 감춘 채 너무나도 완벽하게 선비를 연기하고 있는 위험한 야심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내 말을 들어라. 저놈은 아니다. 저놈의 눈에는 너를 향한 연정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재산을 향한 탐욕이 가득하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딸의 귀에 아버지의 그 뼈 있는 충고가 들릴 리가 만무했지요. 서연은 조원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그와 혼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혼인 초 조원호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지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아꼈고 장인인 이 판관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의 상단 일을 제1처럼 도왔지요. 그의 그 성실하고 유능한 모습에 이 판관마저도 서서히 경계를 풀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보다 하며 그를 진정한 아들이자 후계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바로 그 방심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이 판관이 지방의 상단을 시찰하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휘말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서연이 넋을 잃고 있는 사이 사위인 조원호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수완으로 모든 장례 절차와 상단의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서연과 집안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의지하고 고마워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그의 치밀한 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몇 달 뒤 조원호는 교묘하게 위조한 유언장과 계약서들을 내밀며 이 판관의 모든 재산이 사실은 법적으로 자신에게 상속되었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장인의 신임을 얻는 동안 상단의 모든 재산과 회계 장부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파렴치한 작업을 끝마쳐 놓았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가로챈 조원호는 하루아침에 한양 제1의 신흥겁으로 떠올랐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강직한 선비를 연기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의 얼굴에서 거짓된 미소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 안에는 야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낯설고도 잔인한 짐승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남편의 그 끔찍한 배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눈물로 그를 설득하려 했지요.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셔요. 아버님의 재산은 모두 드릴 테니 제발 예전에 그 강직하고 따뜻했던 서방님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셔요. 하지만 조원호는 그녀의 애원을 싸늘한 비웃음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 이 어리석은 계집. 내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아비가 가진 돈이었다. 이제 너는 내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야. 그의 그 잔인한 말에 서연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낱 거짓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조원호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성공에 그녀라는 오점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마저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더욱더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한 의원을 매수하여 서연 아씨가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실성을 했다는 거짓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미쳐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한다며 눈물로 동정을 호소하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내는 저리 실성을 하고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고 이 모든 짐을 어찌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의 그 뻔뻔한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고 오히려 그를 불쌍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의로운 사내라며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원호는 마침내 서연을 요양이라는 핑계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별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녀를 그곳에서 서서히 말려 죽이거나 혹은 정말로 미치게 만들어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릴 속셈이었지요. 별채에 갇힌 서연은 깊은 절망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한을 이대로 묻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굶어 쇠약해진 척 연기를 하여 감시를 소홀하게 만든 뒤 마침내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필사적인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추격자들에 대한 공포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힌 듯 고요했던 이 점촌의 낡은 주막이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흘러들어온 점촌이라는 마을은 참으로 기묘한 곳이었답니다. 큰 길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산골짜기에 외따로 떨어져 있어 웬만한 나그네들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그런 잊힌 마을이었지요.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고작 대여섯 채의 흙집과 그 중심에 있는 낡은 주막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마을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세상 만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느릿느릿 움직였고 그 얼굴에는 어떤 욕심이나 희망도 찾아보기 어려웠지요. 그리고 그 무기력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마을의 유일한 주막 주모인 점촌 할매였습니다. 서연의 눈에 비친 점촌 할매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70이 넘었을까, 허리는 굽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글자글했으며 눈은 늘 반쯤 감겨 있어 잠을 자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그녀의 하루는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주막 앞 평상에 나와 앉아 해가 질 때까지 그저 꾸벅꾸벅 조는 것이 그녀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나그네나 마을 사람이 막걸리 한 사발을 청하면 그녀는 귀찮다는 듯 아주 느릿느릿하게 일어나 부엌에서 술 한 주전자를 내어주고는 다시 평상에 나와 잠을 청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응, 아니, 몰라 하는 단답형의 대답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귀찮을 때면 그저 손을 휘휘 내젓는 것으로 대화를 끝내버리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할머니를 그저 원래 그런 사람이라 여기며 별달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매 오늘도 주무시네. 할매 막걸리 한 주전자 주쇼 하는 식의 지극히 사무적인 관계일 뿐이었지요. 서연은 처음 며칠 동안 이 기묘한 마을과 더 기묘한 할머니의 모습에 깊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한양은 온갖 욕망과 암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하고 무기력하고
또 평화로웠지요. 그녀는 할머니의 주막 골방에 몸을 숨긴 채 며칠 동안이나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그 무심함이 어쩌면 자신 같은 불행한 존재에게는 가장 큰 안식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 곳. 하지만 그녀가 이 무기력한 촐로의 모습이 실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뒤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 선택한 위장이라는 것을, 그녀 안에 잠자고 있는 무서운 호랑이가 곧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점촌 주막에 숨어 지낸 지 닷새째 되던 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답니다. 그녀의 행방을 쫓던 조원호의 충실한 사냥개. 정포교와 그의 일당들이 험상궂은 얼굴로 이 조용한 마을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정포교, 그는 뇌물과 폭력으로 악명 높은 부패한 관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조원회계에서 두둑한 돈을 받고 서연을 정신 나간 미친 계집으로 공표하고 그녀를 잡아들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 혹 한양에서 온 젊은 계집 하나가 숨어들지 않았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정포교 일당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아수라장으로 변했지요.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주막 안쪽에 숨어 있는 서연을 향해 슬금슬금 눈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포교는 주막 안으로 쳐들어와 골방에 숨어 떨고 있는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찾았다, 이 미친년. 감히 대감님의 집에서 도망쳐? 내년이 어디서 곱게 죽으려고? 정포교가 서연을 마당으로 끌고 나와 그녀의 뺨을 내려치려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상에 누워 코를 골며 자는 줄로만 알았던 점촌 할매가 여전히 눈도 뜨지 않은 채 잠꼬대처럼 나지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이, 젊은 양반.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힘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자네, 오른쪽 어깨에 담이 단단히 들렸구먼.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나 봐.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꽤나 고생 좀 하겠어. 잘못하면 그 팔 평생 못 쓰게 될지도 모르겠는걸. 정포교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꼬대 같은 헛소리나 짓거리는 늙은 할머니를 보고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웬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시끄럽다. 이 노망난 할망구야. 내년의 목숨은 저 계집을 처리하고 나서 거두어 주마. 그는 할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서연에게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우두둑 하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칼로 찢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크악, 내 어깨. 정포교는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머리채를 놓고 자신의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팔은 마치 마비라도 된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부하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포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듯한 점촌 할매를 쳐다보았습니다.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기묘했습니다. 그는 이 늙은 할머니가 결코 평범한 촐로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지요. 에잇, 젠장,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일단 후퇴한다. 정포교와 그 일당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꽁무니를 빼고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정포교는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더이다. 정포교 일당이 혼비백산하여 물러간 뒤 주막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답니다. 서연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여전히 평상에 누워 미동도 없는 점촌 할매를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할머니의 그 기묘한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폭교의 몸 상태를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실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새 뒤척였지요. 새벽녘이 되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서연은 할머니의 방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늘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는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가 이 깊은 밤에 깨어 있단 말인가. 서연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할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창호지의 뚫린 구멍을 통해 안을 조심스럽게 엿보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의 할머니는 더 이상 낮에 그 무기력하고 굼뜬 촐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편차해 등잔불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진지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고 커다란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양의 지도를 상세하게 그려놓은 듯한 인물도였습니다. 그 그림 위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붓 대신 날카롭게 벼려진 낡은 송곳 하나를 손에 쥐고 그 인물도 위에 특정 인물들의 동선을 붉은 실로 연결하며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결코 평범한 주막 주모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저 무기력한 모습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그림에서 눈을 떼고 서연이 엿보고 있는 방문 쪽을 정확히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얘야, 들어오너라. 언제까지 거기서 엿보고 있을 참이냐. 할머니의 그 서늘한 목소리에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노파의 거대한 비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점촌 할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인물도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일에 몰두할 뿐이었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자리를 권하지도 그렇다고 나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그 침묵이 서연의 숨을 더욱더 옥죄어 왔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할머니가 마침내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물었습니다. 얘야, 저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저경, 붉은 그림자,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듣던 옛날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던 이름이었지요. 수십 년 전 이 나라에 홀련이 나타나 부패한 탐관오리들과 힘없는 백성을 억압하는 악덕 권세가들만을 골라 밤의 그림자 속에서 심판하던 의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기에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붉은 띠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하여 그를 저경이라 불렀다고. 나见到 시고치 렌치엔나이너. 서연의 대답에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나다. 할머니는 송곳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졸음에 겨운 늙은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피비린내 나는 세월과 수많은 원한과 회한이 깊은 강물처럼 담겨 있었지요. 내가 바로 그 적영이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이 허리 굽은 늙은 할머니가 전설 속의 그 대단한 의적이자 해결사였다니.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덤덤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디 뛰어난 무예를 지닌 무관의 딸이었으나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고 복수를 위해 밤의 세계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적영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악인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심판하며 억울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며 살아왔다고 했지요. 허나 그림자로 사는 삶은 고독한 법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묻힐수록 내 마음 또한 황폐해져 갔지. 결국 나는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외지고 조용한 이곳으로 숨어들어 죽은 듯이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서연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내년을 보니 내 잊고 있던 옛 생각이 되살아나는구나. 네, 아비, 이 판관. 그는 내 젊은 시절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고 나의 복수를 도와주었던 의로운 벗이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 놈의 그 파렴치한 지아비 조원호의 가문은 과거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 집안의 먼 반계 혈족이지. 내가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못하고 떠나온 것이 평생의 한이었는데 결국 그 썩은 뿌리에서 또 다른 독버섯이 자라나 내 벗의 딸까지 해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악연이라면 악연이로구나. 오랜 세월 감춰져 있던 자신의 정체와 서연과의 기구한 악연을 모두 털어놓은 점촌 할매, 아니 적영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답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 만에 꺼내놓은 자신의 과거의 무게를 스스로 가늠해보고 있는 듯 보였지요. 서연 역시 너무나도 엄청난 진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설 속의 영웅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이 허름한 주막에 늙은 주모의 모습으로 앉아있다니. 침묵을 깬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지하고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지요. 얘야, 이제 내게 묻겠다. 너는 앞으로 어찌 살아갈 참이냐?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운명의 갈림길을 제시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시골 구석에서 이름 없는 여인으로 평생을 숨죽여 살아갈 셈이냐? 아니면 할머니의 눈이 벼려놓은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내 눈물을 스스로 닦고 네 손으로 직접 너를 짓밟은 그놈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셈이냐. 선택은 내 몫이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 끔찍한 세상으로 돌아가 거대한 원수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이 조용한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아버지의 피 묻은 얼굴이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남편의 그 잔인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피 속에 잠자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무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놈들의 죄를 묻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싶습니다. 그녀의 그 대답에 할머니의 입가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다. 그 도끼, 그 눈빛. 그래야 내 벗의 딸답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의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 비단으로 곱게 싼 작은 책 한 권과 지도 몇 장,
그리고 온갖 기기묘묘한 도구들이 담긴 꾸러미를 꺼내 서연의 앞에 내려놓았지요. 내 눈물을 닦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해라. 울고 있을 시간에 칼을 갈고 독을 배워라. 네가 가야 할 그 지옥 길의 길잡이가 되어주마.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지혜, 그리고 내 평생의 경험을 너에게 모두 전수해주겠다. 허나 그 길은 고되고 험할 것이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피와 눈물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서연은 망설임 없이 괴짝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도 뜨거운 복수의 불꽃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점촌의 낡은 주막은 두 여인의 비밀스러운 수련장이 되었답니다. 낮에는 그들은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무기력한 주모와 순진한 하녀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무서운 스승과 혹독한 제자로 돌변하여 지옥과도 같은 훈련을 시작했지요. 할머니, 아니, 스승 적영의 훈련 방식은 참으로 독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단 하루의 휴식도 단 한 번의 위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다. 내 몸이 강철보다 더 단단해지고 독사보다 더 날렵해지기 전까지는 복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그녀는 가장 먼저 서연의 허약한 몸을 단련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서연은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수백 번의 뜀뛰기와 수천 번의 목검 휘두르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비명을 질렀고 손바닥은 갈기갈기 찢겨 피가 났지만 스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게으름 피우지 마라. 내 아비와 지아비가 저승에서 너를 보고 있다.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다져지자 본격적인 기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승은 서연에게 단순한 무예가 아닌 해결사로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적인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변장술과 연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목소리를 바꾸는 법, 걸음걸이를 바꾸는 법, 그리고 상대에 따라 때로는 천한 거지로, 때로는 고고한 귀부인으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복수의 가장 큰 무기는 칼이 아니다. 바로 적의 눈을 속이는 가면이다. 두 번째는 독심술과 함정 설치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눈빛과 말투, 사소한 몸짓 하나로 그의 속마음과 약점을 꿰뚫어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교묘한 함정을 설계하는 법을 전수해 주었지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연에게 자신의 필살기였던 독초 지식과 암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산과들의 지천으로 널린 풀들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지만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비녀, 젓가락, 심지어는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이 모든 지옥과도 같은 훈련을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혹독한 훈련 속에서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날카로운 도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지요. 그녀의 몸은 날렵한 살쾡이처럼 변해갔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밤의 암살자처럼 서늘해졌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스승 적영은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불러 첫 번째 임무를 내렸지요. 서연의 첫 번째 복수 대상은 바로 그녀를 개처럼 쫓던 조원호의 충실한 사냥개 정포교였답니다. 스승 적영은 큰 뱀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변의 잔챙이들부터 처리하여 뱀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지요. 정포교, 그는 뇌물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히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탐욕기,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스승 적용의 치밀한 계획 아래 서연의 첫 번째 복수극이 막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정포교가 관할하는 지역에 외딴 상이슬계, 신통한 약초꾼 안악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희귀한 약초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력까지 지녔다는 아주 그럴싸한 소문이었지요. 물론 그 약초꾼 안악은 바로 허름한 시골 안악으로 완벽하게 변장한 서연이었습니다. 소문은 정포교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지요. 그는 처음에는 헛소문이라며 무시했지만 그 약초를 먹으면 늙지 않고 정력이 좋아진다는 말에 그만 귀가 솔깃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몇 명만을 데리고 소문 속의 그 약초꾼을 찾아 으슥한 상이슬구로 향했지요. 서연은 낡은 초가에서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포교를 보자마자 일부러 겁에 질린 척 촌스럽게 호들갑을 떨며 그를 맞이했지요. 아이고 나으리,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정포교는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가 가진 약초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연은 마지못하는 척 품속에서 아주 희귀해 보이는 약초 뿌리 하나를 꺼내 보였지요. 나으리, 이 약초는 하늘이 내리신 영약이라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사옵니다. 다만 나으리의 얼굴을 뵈니 이마에 귀한 기운이 서려 있어 장차 큰 부자가 되실 상이옵니다. 제가 특별히 서연은 교묘한 말솜씨로 그의 관상을 봐주는 척하며 그의 탐욕을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그녀의 아첨에 기분이 좋아진 정포교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그녀가 내미는 약초차를 의심 없이 받아 마셨지요. 그 약초차 안에는 물론 사람을 몇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약한 수면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포교와 그의 부하들이 약 기운에 취해 골아떨어지자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포교의 품을 뒤져 그가 조원호와 내통하며 주고받은 뇌물 수수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를 빼내는데 성공했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장부를 그의 품속에 대신 넣어두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정포교가 조원호의 뒤통수를 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다른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아주 그럴싸한 거짓 정보들이 적혀 있었지요. 모든 일을 마친 서연은 약초와 함께 연기처럼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정포교는 비밀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혼비백산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며칠 뒤 그의 비리 장부는 익명의 투서와 함께 관에 전달되었고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또한 조원호는 정포교의 품에서 발견된 장부를 보고는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굳게 믿게 되어 옥에 갇힌 그를 더욱더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다고 합니다. 복수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연과 스승 적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조원호의 눈과 귀를 완전히 멀게 만들고 그의 심장부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었지요. 이를 위해 스승 적영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거 인맥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적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녀의 도움을 받았거나 그녀와 함께 일했던 밤의 세계에 속한 그림자들이었지요. 이제 묵은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스승의 그 한마디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림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점촌의 낡은 주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양 저작거리의 모든 소문을 주무르는 발빠른 이야기꾼도 있었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남의 주머니를 터는 신기의 손을 가진 소매치기도 있었으며 어떤 자물쇠에든 열 수 있는 열쇠장이 그리고 사람의 글씨를 귀신같이 흉내내는 서리 출신 위족군까지. 그들은 비록 신분은 천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에
적영에게 목숨을 빚지거나 큰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꺼이 그녀의 부름에 응했지요. 스승 적영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유일한 제자인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마지막 임무를 함께할 동지이자 나의 후계자다. 지금부터 이 아이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우리가 함께 저 교활한 뱀의 목을 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다오. 그림자들은 서연의 그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차가운 도끼와 스승을 쏙 빼닮은 그 강인한 기계에 이내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복수의 거미줄이 조원호를 중심으로 한양 전체에 촘촘하게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꾼은 조원호의 상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을 교묘하게 저작거리에 퍼뜨려 그의 평판을 실추시켰습니다. 조원호 그 자가 장인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챘다더라. 그의 상단 물건은 모두 눈속임으로 값을 부풀린 가짜라더라 하는 식의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소문들이었지요. 소매치기는 조원호의 수하들이 주고받는 비밀 서신들을 귀신같이 낚아채어 서연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서신들을 통해 서연은 조원호의 다음 사업 계획과 그의 비밀 자금의 흐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열쇠장이와 위족군은 서연이 한양에 잠입하여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가짜 신분증과 그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이제 스승 적영과 그녀를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 움직이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마침내 복수의 심장부인 한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신세의 비운의 상속녀 이서연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스승과 그림자들이 만들어준 완벽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장옥화. 개성에서 비단 장사로 큰 돈을 벌었으나 최근 남편을 잃고 새롭게 한양상권에 진출하려는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 행수.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가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승에게 물려받은 자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한양의 번화가에 작지만 화려한 비단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승에게 배운 모든 상술과 지혜를 동원하여 대담하고도 영리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한양 상계에 알리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다른 상인들처럼 그저 좋은 물건을 떼어다 파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신 유행을 정확히 예측하여 젊은 교수들이 가장 원하는 색상과 무늬의 비단을 독점적으로 공급했고, 때로는 과감하게 가격을 파괴하여 경쟁 상대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지요. 그녀는 가게를 찾아온 손님의 옷차림과 말투만 보고도 그 사람의 신분과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물건을 귀신같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으로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장옥화라는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 행수의 등장은 고여있던 한양 상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남성들을 압도하는 대담함,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는 단숨에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물론 한양의 신은 겁으로 떠오른 조원호의 시선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원호는 처음에는 웬 젊은 계집 하나가 겁도 없이 자신의 구역에 나타나 기웃거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녀의 비범한 사업 수완과 그녀가 가진 막대한 자금력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계집 보통이 아니군. 저 아이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나의 사업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오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눈앞에 이 아름다운 미망인 행수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조원호는 사업 동업 제안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들고 직접 장옥화, 즉 서연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듣던 대로 과연 대단한 미인이시구려. 나 조원호는 마님과 같은 유능한 분과 함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소만 어떠시오? 서연은 자신의 앞에 서서 뻔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원수의 얼굴을 차가운 눈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대감의 명성 익히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 대감과 함께라면 천하의 모든 비단을 우리 손에 쥘 수도 있겠지요. 소첩이야말로 영광이옵니다. 조원호의 사업 동료가 된 서연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연기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상술과 정보력을 10분 발휘하여 조원호의 사업에 연이어 큰 성공을 안겨주었지요. 그녀는 명나라 상인들이 특정 색상의 비단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조원호가 그 비단을 독점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경쟁 상단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조원호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요. 조원호는 그런 서연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사업 동지를 넘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이자 신뢰하는 동지로 여기게 되었지요.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장옥화라는 인물은 몰락한 상단의 행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녀의 지식과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하늘이 내린 상제를 가진 특별한 여인이라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를 더욱더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매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처럼 아양을 떨거나 애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때로는 그의 의견에 날카롭게 반박하기도 하는 도도하고 어려운 여자였지요. 바로 그 점이 조원호의 비뚤어진 정보욕을 더욱더 불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수많은 여인들을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옥화라는 여인만큼은 좀처럼 그의 소나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는 그녀의 사업적 능력을 넘어 그녀라는 인간 자체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옥화, 그대는 참으로 신비로운 여인이요. 나는 그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소. 그대의 과거, 그대의 슬픔, 그리고 그대의 마음까지도.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달콤한 말로 그녀의 마음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싶다고? 내 마음 속에는 당신을 향한 증오와 당신의 심장을 꿰뚫고 싶은 복수심만이 가득하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조원호의 신임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그의 깊숙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사업 동지로서 그의 서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 되었지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와의 재회,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매 순간이 고통이고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뎌냈습니다. 자신의 앞에 서서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사랑을 속삭이는 저 파렴치한 사내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반드시 성공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삶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와도 같았답니다. 그녀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한양상계에 떠오르는 별이자 조원호의 가장 총애하는 사업 동지인 행수 장옥화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묘한 화술과 대담한 상술로 자신의 입지를 굳혀 나갔지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너그러운 미소로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고, 때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로 상대를 압도하며, 한양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유유유히 헤엄쳐 다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본래의 모습, 즉 복수를 꿈꾸는 이서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검은 야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낮 동안 조원회에서 얻어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밤의 그림자 속으로 세우며 들었지요. 그녀는 때로는 조원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서재에 잠입하여 비밀 장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수하들을 몰래 미행하여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는지를 알아냈지요. 그녀의 모든 행동은 스승 적영의 가르침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고도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뱀처럼 소리 없이 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을 돕는 것은 스승이 심어놓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낮에는 저작거리 이야기꾼이 조원호의 수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어 그녀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었고, 밤에는 소매치기가 조원호의 집 담벼락 근처를 배회하며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감시해 주었지요. 서연은 그들이 보내오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조원호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원호가 그 증거를 자신의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금고 안에 숨겨두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그 금고를 어떻게 여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녀의 이중 생활은 그녀의 정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낮에는 원수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밤에는 그의 목에 칼을 겨눌 기회만을 엿보는 삶. 그녀는 때때로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진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낡은 흑월도를 매만졌습니다. 그 차가운 칼날의 감촉이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곤 했지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 비밀 금고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연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조원호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지방의 별장으로 큰 연회를 떠난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비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서연은 스승 적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지막 작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심어놓은 그림자들 또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열쇠장이는 조원호의 금고와 똑같은 형태의 자물쇠를 구해와 서연이 밤새도록 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위족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가짜 통행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약속한 그날 밤, 조원호의 저택이 텅 비자 서연은 검은 야행복을 입고 담을 넘어 그의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침착하고 정교했지요. 그녀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묵직한 강철로 만들어진 문제의 그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제발 열려야 한다. 그녀는 가느다란 철사 몇 개를 꺼내
며칠 밤낮으로 연습했던 대로 자물쇠의 내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딸깍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금은보화와 함께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원호가 서연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산사태를 위장하여 사람을 고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도장을 위조하여 만든 가짜 유언장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 드디어 눈앞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품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막 금고를 닫고 그곳을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삐걱! 갑자기 서재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연회에 갔어야 할 조원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내 집에 아주 귀한 들쥐 새끼 한 마리가 숨어들었을 줄이야. 그렇지, 옥화행수? 아니, 이서연 아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장으로 떠난다는 것은 그녀를 잡기 위한 그가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조원호의 그 서늘한 목소리에 서연의 온몸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충격과 함정에 빠졌다는 절망감에 잠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조원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계집이야. 감히 이 나를 속이려 들어? 내년이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나는 내년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서연의 정체를 눈치챈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유희는 끝났다. 내년이 훔쳐간 내 비밀과 함께 내년의 그 가여운 목숨도 오늘 밤 여기서 끝을 내주마. 조원호가 칼을 들어 서연의 목을 베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택의 정문 쪽에서 이놈들아, 문 열어라, 우리 딸년 내놔라, 이놈들아 하는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와 함께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원호는 깜짝 놀라 칼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웬 소란이냐? 잠시 뒤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웬 남루한 차림의 늙은 할미 하나가 대감님께 외상값을 받으러 왔다며 정문 앞에서 깽판을 치고 있사옵니다. 늙은 할미, 외상값, 조원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대체 어느 정신 나간 노파가 와서 행패란 말인가. 당장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거라. 하지만 하인은 울상이 되어 말했지요. 그것이 그 할미의 기세가 너무 등등하여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당해내지를 못하겠사옵니다. 자꾸만 대감님께서 젊은 시절 자신의 주막에서 막걸리 10병을 외상으로 마시고 튀었다며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바로 점촌 할매 스승 적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위험에 빠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 모든 혼란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조원호의 집 앞에서 최대한 큰 소란을 피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정문으로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원호의 신경은 온통 밖에서 벌어지는 소동에 쏠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들, 그 늙은이 하나 당해내지 못해. 내가 직접 가보아야겠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파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연막탄 하나를 꺼내 바닥에 퍽 하고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서재안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조원호는 콜록콜록 이 인연이 하며 당황하여 허우적거렸지요. 그 틈을 타 서연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비호처럼 몸을 날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증거를 모두 빼앗기고 눈앞에서 서연마저 놓쳐버린 조원호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날뛰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지요. 그 증거들이 조정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는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찾아라.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오늘 밤 안에 저 계집을 반드시 찾아내어 내 앞에 끌고 오너라. 그리고 저 계집의 배후에 있는 그 늙은 할미년도 함께 잡아들여라. 그의 불호령에 그의 수하에 있던 모든 자객과 왈패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한양의 밤거리를 샅샅이 뒤지며 두 여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지요. 서연과 스승 적영은 그들의 추격을 피해 미리 약속해둔 은신처 바로 점촌 주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간신히 점촌 주막에 도착하여 숨을 고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막의 사방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피어오르며 그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조원호의 자객들이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이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주막 안에서 두 여인은 수십 명의 피에 굶주린 자객들을 상대로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후후후, 늙은 쥐새끼와 어린 쥐새끼가 제 발로 도간에 갇혔구나.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얌전히 그 증거를 내놓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도록 하지. 스승 적영은 여전히 평상에 누워 조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직이 옆에 서서 칼을 움켜쥐고 떨고 있는 서연에게 속삭였지요. 얘야? 두려우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래, 두려워 마라. 저놈들은 그저 칼만 믿고 날뛰는 하룻강가지들에 불과하다. 진짜 싸움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곳은 나의 마당이다. 그 말을 끝으로 스승 적영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굽었던 허리는 놀랍게도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그녀의 반쯤 감겨있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이닥친 자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난 점촌 할매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주춤했답니다. 낮에 보았던 그 무기력하고 굼뜬 촐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의 잠에서 깨어난 전설적인 해결사, 적영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만에 늙은 몸을 좀 풀어봐야겠구나. 적영은 나직이 읊조리며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붉은색 허리띠를 풀어 양손에 고리처럼 말아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 적영편, 붉은 그림자 채찍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비웃으며 그녀에게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적영의 몸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늙은 나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날렵하고도 유연한 몸놀림으로 자객들의 칼날을 춤을 추듯 피하며 그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싸움 방식은 정통 무예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주막 안의 모든 지형지물들을 자신의 무기처럼 활용했지요. 그녀는 술 항아리를 걷어차 적의 발을 묶었고 평상을 뒤엎어
방패로 삼았으며 천장에 매달아 놓은 마른 명태 꾸러미를 휘둘러 적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또한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 채찍은 뱀처럼 살아 움직이며 적들의 손목과 발목을 휘감아 그들을 무력화시켰지요. 주마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객들은 이 기상천외하고 굴욕적인 공격에 당황하여 허우적거릴 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습니다. 서연 역시 스승의 그 압도적인 모습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스승이 만들어준 혼란의 틈을 놓치지 않고 자객들의 배후를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스승과 제자, 늙은 호랑이와 젊은 암사자. 두 여인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피에 춤을 추었습니다. 스승이 판을 흔들고 길을 열면 제자가 그 길을 따라 적의 심장을 꿰뚫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주막 안에는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자객들 외에는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적영과 서연, 두 여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지막 관문을 마침내 그들 자신의 힘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점촌 주막에서의 최후의 결전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한양의 포도청 앞에는 붉은 보자기에 싼 상자 하나가 아무도 모르게 놓여 있었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우의정 조원호의 모든 죄악, 즉 살인교사와 재산 강탈, 그리고 그 외에 온갖 비리들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증거를 확보한 포도청은 즉시 조원호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조원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물증과 그의 배신에 치를 떨던 측근들의 증언까지 이어지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답니다. 그의 죄는 사사로운 원한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흉악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저작거리에서 참수형에 처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의 몰락 소식은 온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모두 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진짜 주인공이 이름 없는 시골 주막의 늙은 할머니와 쫓겨난 한 가여운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모든 복수가 끝난 그날 밤 점촌 주막에서는 두 여인만의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스승 적영과 제자 서연은 마루에 마주 앉아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지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스승님이 아니셨더라면 저는 평생을 눈물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 적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한 것은 그저 네 안에 잠자고 있던 불씨에 바람을 조금 불어넣어 주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은 바로 너 자신의 의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붉은 띠를 풀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그녀가 적영으로서 활동하며 자신의 정체를 상징했던 바로 그 띠였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다. 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네가 이 띠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라. 그것은 적영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정의를 제자인 서연에게 물려주겠다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내고 스승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서연은 하지만 스승의 뒤를 이어 밤의 해결사가 되지는 않았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삶이 아닌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조원회에서 되찾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자신처럼 억울한 사연을 가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위한 글방을 열었고
병든 이들을 위한 약방을 지었으며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 아낌없이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녀 자신은 여전히 점촌의 낡은 주막을 지키며 평범한 주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스승 적영은 그런 제자의 모습을 더없이 자랑스럽고 평온한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마치 긴 잠에 빠지듯 제자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라주는 단 한 명의 제자를 얻었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이 떠난 뒤 서연은 주막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스승이 남긴 붉은 띠를 허리에 두르고 제2의 적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스승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악인의 목숨을 빼앗는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그림자들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억울한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수호자가 되어 주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쓴 자에게는 그의 결백을 증명할 증인을 찾아주었고, 탐관오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자에게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금을 대주었으며, 힘 있는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는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둡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보는 붉은 그림자가 존재함을 굳게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점촌 할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한 여인의 슬픈 복수극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더 큰 정의와 사랑으로 승화된 참으로 가슴 벅찬 사연이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약자를 돕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이 춘심이가 간절히 바라겠소이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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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